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슴 깊은 곳에 오래 품어온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냉정하게 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몸이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손 벌리지 않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무게를 안겨주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식이 전화를 받을 때 한숨부터 나온다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제야 어깨가 가벼워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돈이나 병원비보다 훨씬 더 지치게 만드는 짐. 바로 정신적인 무게입니다. 그 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부모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식들이 먼저 찾아오고 싶은 부모가 되려면 우리는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자식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거목 다산정약용 선생은 억울한 유배 생활 속에서도 두 아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는 식의 뻔한 훈계도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아버지로서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유배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은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야말로 자식들의 가슴에 가장 오래 남는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자녀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껏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일부가 실은 자식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바꾸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말이 많아집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일수록 해줄 말이 늘어나고 그 경험들이 아까워서 자식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혜는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귀에는 소음이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조언,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전제를 달고 나오는 충고들이 자식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도 때와 장소, 상대방의 준비 상태가 맞지 않으면 반발심만 키웁니다. 그리고 그 반발심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부모의 목소리 자체를 외면하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강조한 개념 중에 신독션도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삼가는 마음,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정갈하게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무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기억합니다. 말을 아끼는 부모는 신비롭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섣불리 답을 내놓지 않고 깊은 눈빛으로 끝까지 들어주다가 딱 한마디만 건네는 부모.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라고, 너라면 잘 해낼 거다라고 말해줄 줄 아는 부모. 그런 부모 앞에서 자식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존경심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입이 가벼워질수록 당신의 권위는 떨어지고 당신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커집니다. 자식들이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들의 말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묵이 힘을 가지려면 그 침묵 뒤에 충실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만 안 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도 500권이 넘는 저작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자식들에게 기대는 대신 자기 자신이라는 세계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농밀함이 편지 한 줄 한 줄에 배어났고 자식들은 그 무게에 압도되었습니다. 선생의 글에는 가르치려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경제적 독립과 정신적 독립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까지 깎아가며 자식의 결혼 비용을 대주고 집을 사주고 손주 육아를 떠맡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 헌신이 은근한 기대로 바뀝니다. 명절에 와야 한다는 기대,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기대,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 이 기대들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자식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 무언의 압박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부모가 자식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때입니다. 엄마는 너밖에 없다. 아빠 낙이 너 보는 것뿐이야 라는 말들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신가요? 이 말들이 사랑의 표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짐입니다. 자신이 잘못되면 부모가 무너질 것 같다는 두려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왠지 부모에게 미안한 것 같다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이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와의 관계를 부담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으로 자식에게 대접받는 부모는 자식이 없어도 충분히 즐겁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자신만의 취미가 있고 자신만의 공부가 있으며 오래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일상의 즐거움이 있는 부모. 자식이 한동안 연락을 안 해도 바쁜가 보구나, 잘 살고 있겠지라고 여유롭게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런 부모를 자식들은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먼저 찾아오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매달릴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수록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식에게 가진 것을 전부 미리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부모는 자식 입장에서 물질적 부담을 안겨주는 존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근간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품위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꼿꼿하게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당신을 부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삶의 선배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겉모습과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꾸미면 뭐 하나라는 생각,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젊어 보이려는 허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헝클어진 옷차림, 구부정한 자세, 아무렇게나 내던지는 말투, 이런 것들이 쌓이면 자식들의 눈에 부모는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도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하고 긍을 꼿꼿이 펴고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품격을 잃지 않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유배지, 남루한 오두막에서도 매일 아침 옴매무새를 바로잡고 단정히 앉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죄인으로 몰려 천리길 떨어진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처지였지만 자신을 낮추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갈함은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먼 훗날 그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된 것도 어쩌면 그 흔들리지 않는 자기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외적 정갈함은 결국 내면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여전히 소중한 사람으로 여긴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자식들도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자식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를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십시오. 좋은 음식을 가려 먹고 깨끗하고 아늑한 환경에서 지내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런 삶의 태도가 자식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은 우리 부모님은 참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신다는 감탄과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자녀의 삶에 개입하는 문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고
가정을 꾸렸다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당신의 그늘 아래에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독립된 어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가 이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손주가 잘못 자랄 것 같아서, 며느리가 혹은 사위가 내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만 끼어들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부모에게 너무나 가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개입해서 상황이 나아진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자식, 부부 사이가 틀어지거나 자식이 나를 피하게 되거나 손주와의 관계마저 어색해진 경우는 없습니까? 개입이 도움이 아닌 방해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나왔더라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쓸 때도 명령이 아닌 권유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스스로 깨달으라고 씨앗을 심었을 뿐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배우고 자라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시행착오를 대신해 주려 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를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식은 결국 더 많은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할 때만 손을 내밀고 그 외의 시간에는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며느리의 살림 방식에, 사위의 직업 선택에, 손주의 교육 방침에 자꾸 의견을 얹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해도 청하지 않은 조언은 잔소리가 됩니다. 대신 내가 결정한 거니까 믿어볼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줄 아는 넉넉한 품을 갖는 것. 그것이 자식들로 하여금 오히려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경계를 지켜주는 부모를 자식들은 본능적으로 존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꼭 짚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자기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식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나이 차이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나이는 그렇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10년 전, 20년 전 기준에 고정되어 있다면 자식들과의 대화는 점점 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대화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죽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80이 넘은 나이에도 세상의 변화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낮추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깊어지게 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분야의 책을 읽으며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배워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식들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저렇게 배우려 하시네. 우리 어머니는 나보다 더 열정적이시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모. 그런 부모를 자식들은 걱정의 눈빛이 아닌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배움은 비단 공식적인 공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처음 가보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오래 만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것, 삶을 향해 여전히 호기심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배움이고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삶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재산보다, 좋은 말 한마디보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자식들의 가슴에 더 오래, 더 깊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와 한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자식들에게 바로 연락하고 사소한 일에도 걱정을 전하고 아픈 것을 일종의 존재감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모. 자식들은 그런 부모를 처음에는 걱정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아픈 것을 숨기고 내색하지 않는 것이
네 덕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다만 매사에 건강 걱정을 앞세우거나 몸이 좋지 않음을 자식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작은 불편함을 크게 표현해서 자식을 불러들이려는 방식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부드럽게 요청하는 자세, 그 품이 있는 태도가 자식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걱정하고 달려오게 만듭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처들이 쌓여 세상을 삐딱하게 보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세상이 각박해졌어.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라는 말들이 입에 자주 오른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들이 한두 번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반복되면 자식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공간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감사함을 잃지 않는 부모, 불편한 일이 있어도 유머로 넘길 줄 알고 과거의 어려움을 훈장처럼 늘어놓기보다 그것을 통해 배운 것을 담담하게 나눌 줄 아는 부모, 그런 부모 곁에 있으면 자식들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에 대한 의지가 충전됩니다. 그 충전의 공간이 되어주는 부모를 자식들은 결코 멀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부모로서의 자존심과 자식에 대한 섭섭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식이 기대만큼 연락을 안 하거나 명절에 오지 않거나 자신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섭섭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을 자식에게 표현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너 왜 연락을 이렇게 안 하니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한숨을 쉬며 뭐 바쁘겠지라고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 이야기를 하며 하소연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자식들에게 죄책감과 압박감을 심어주고 그것이 결국 연락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혼자 소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 감정을 자식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는 것, 나의 외로움을 자식이 메워줘야 할 의무로 만들지 않는 것, 그 경계를 지키는 부모가 결국 자식들에게 더 가까운 존재로 남게 됩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어떤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느냐,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자신을 지켰느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품위를 유지했느냐.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써두며 삶을 정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재산을 고민하기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매일의 삶 속에서 쌓아나갔습니다. 우리도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난 뒤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바라는가? 단지 열심히 살았던 부모가 아니라 참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기억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알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까지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주변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부모, 그런 부모를 곁에서 지켜본 자식들은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그런 부모의 자녀였다는 자부심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오래가는 선물입니다. 결국 자식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법은 당신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당신이라는 뿌리를 통째로 소진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뿌리가 깊고 단단해야 자식이라는 꽃도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자식에게 헌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진실한 사랑이자 가장 위대한 교육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말이 아닌 부모의 삶에서 배웁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보며 자신이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를 배웁니다. 당신이 삶의 무게 앞에서 어떻게 허리를 펴는지를 보며 자신의 어깨를 어떻게 세울지를 배웁니다. 정약용 선생의 말처럼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 중심을 잡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삶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이 당신과 자녀 사이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자식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당신 자신의 깊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오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